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네, 따끈따끈한 북한의 핫이슈를 전하는 나우국 시간입니다. 27년차 북한통 이영종 소장님과 똑소리 나는 AI 스피커 마크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근데 마크 굉장히 오랜만이다. 미정 누나, 나 없어서 허전했죠? 2주 만에 만났네요. 반가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좀 공손해진 겁니까? 어눌해진 겁니까? 마크 새해 복 많이 받고. 자, 지난 5일에 개막한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8차 대회 결과가 한 주간 언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 바로 대남 메시지잖아요. 막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알려줘.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본 대남 메시지는 1. 우리 정부의 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은 남북협의 역행임으로 중지할 것. 2. 북한의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한을 상대하겠음. 3. 남북 노력하면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이 돌아올 것입니다. 대남 메시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 네. 중지입니다. 소장님, 한미연합훈련이 정확히 뭘까요? 북한의 어떤 남침 위협 이런 것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네.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이런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네,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합의에 역행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남북 합의 내용에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없죠.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이제 공동 성명도 했지만 그거와 동시에 네. 군사 합의서를 맺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육해공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판문점 JSA를 좀 비무장화하자.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는데 군사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를 중지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네. 당 대회에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깔딱. 도대체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이면 발 편하게 잠을 못 자. 발편잠.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남침이 있으면 미군이 증원돼서 다시 북한을 수복하는 이런 방어적인 훈련이라 그러지만 최첨단 전력이 전개되고 여러 가지 군사가 실질적으로 군사 장비가 기동하는 이런 상황, 북한이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이러다가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확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네. 한미 합동훈련,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네. 북한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응을 해야 그렇죠. 돼요. 기름도 없는데. 북한도 실제로 병력을 움직여야 되고 비행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한번 뜨는 거를 이제 그 공군에서는 소티라 그러거든요. 네. SORTI라 그래서 1년에 몇 소티냐 이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몇천 소티 이러는데 북한은 10번, 20번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면 모형 비행기 가지고 이렇게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영상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 코로나 때문에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군사훈련을 좀 김정은 보란 듯이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도대체 한미연합훈련의 그 규모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발편잠을 못하는 건가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 세계 627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국. 네. 북한은 사실 핵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면 한 25위 정도 되거든요. 25등 하는 친구를 1등하고 6, 7등 하는 친구가 견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전력이 또 투입되는 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만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들이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원이 되는 이 훈련을 해요. 군수물자가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위협일 수밖에 없고 콕 집어서 이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수용할 수 없는 국방 문제를 제안해서 시험대에 일단 올려놓고 네. 그 반응을 좀 지켜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세우고 있던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이제 전형적인 수법이죠.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바가 있으면 더 양보를 안 할 것 같은 문제들을 일단 던져놓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얻어내는 이런 전술을 틀림없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라질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생각을 하겠어요.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던져놓고 남측의 태도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할 겁니다. 근데 2018년 즈음을 떠올려 보면 북한이 그때는 우리의 한미 연합훈련을 뭐 괜찮다.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실기동 훈련, 독수리 훈련 이런 거는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지휘소 연습인데 이것도 북한이 위협이라 그래서 2019년에는 3월하고 8월 규모를 줄여서 했고 작년 3월 훈련은 네. 하질 않았죠. 좋은 명분이 있었어요. 코로나라시고. 네. 그런 점을 북한도 좀 이해를 해주고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불쾌하다 네. 이렇게 짚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정작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신무기 개발을 공식화했거든요. 마크, 요거 어떤 내용일까? 센스 있게 조선중앙TV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오, 영상.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긍진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 개발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많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핵잠수함을 곧 띄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설계와 연구가 끝났다. 네, 맞아요. 사실은 잠수함 정도의 이런 뭐 전략무기 이 정도면 설계 연구 단계에서 제작하는 데도 한참 걸리고 뭐 원자로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그 잠수함에다가 탑재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은 이제 핵무기 소형화 부분 못지않게 좀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핵심 부품들만 한 4만 가지 이상이 들어간다니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와 또 신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은 경제 발전을 실패를 뭐랄까 좀 무마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는 말아먹었지만 내가 군사 강국 이 부분은 김일성, 김정일 이 유훈을 이어서 지금 완성해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분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실물을 제시할 게 없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보여줄 뭐 미사일이나 뭐나 이런 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아마 핵 잠수함 지금 내가 설계 다 마치고 곧 이제 선을 보일 거다. 이 정도 선에서 좀 주민들 또 국제사회에도 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한국이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우리 북한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네, 뭐 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었는데 남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겨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 남북 관계를 파국 상황이라 그랬어요. 네. 파국이면 그냥 너네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네. 몰라. 그렇게 할 이게 수도 아니라?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보면 파국이지만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코로나고 뭐고 바쁜데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너희들 하는 거는 내가 좀 지켜볼게. 한국 정부가 하는 거는 좀 지켜볼게.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이전의 시기로 잘하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그 2018년 봄 그 따뜻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봄날로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는 내가 남겨놨으니까 제발 좀 잘 맞춰 줄래? 이런 메시지가 있죠. 아, 그렇군요. 우리 정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지난 11일에 있었습니다. 이 신년사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밝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이런 한반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랬잖아요. 저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울컥하더라고요. 오직 지금 답답하고 이랬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좀 만나서 뭘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임기 말까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를 복원시켜서 김정은 위원장과 좀 어떤 합의를 조금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루겠다 이런 의지는 사실 분명한 것 같아요.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좀 화답을 할 때가 됐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내미는 손길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이제 열차가 여러 번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제 그렇죠. 얼마 있다가 막차가 이제 올 텐데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이 한반도 평화 열차에 올라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막 이번 주 나우북을 보고 느낀 점 센스 있게 한번 정리 좀 해주라. 한쪽의 노력만으론 평화는 오지 않아요. 이제라도 우리 힘을 합쳐요. 피스. 피스. 네, 맞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네. 남북관계 한반도의 이슈에 대해서는 좀 좋은 소식 위주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뭐 봄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잡히는 그 시점쯤에 남북 관계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막. 이번 순서는 북한의 다양한 소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자, 민선 씨,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비는 소원? 그건 뭘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코로나 좀 제발 끝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는 뭐 취업, 취업, 연애? 연애. 이건 제 소원이네요. 아, 그렇죠. 그래도 뭐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부자 되는 거 뭐 내 집 아. 마련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 역시 주민들의 새해 소원이 바로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이런 북한 주민들의 바람과 맞물려 불어오고 있는 북한의 신년 재건축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통일연구원 정은희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북한의 아파트 그리고 네. 주택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요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 이제 북한은 이제 첫 번째로 주택 수요가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새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어스를 펼쳐보면요, 5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로 치자면 다 재건축 대상의 집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집을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산골에다 지으면 누가 오겠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인프라 설비가 우리보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그런 집들, 이런 그런 단층 집들, 이런 집들이 바로 재건축의 철거에 그 타깃이 되는 거죠. 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돈이 되겠죠.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비용 뭘까요?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땅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땅은 이게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오. 물론 뇌물을 받아야 되지만 네.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오. 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윤이 많는. 그래서 고부라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윤이 2배 이상 난다는 거죠. 오. 고부라진다. 네, 이윤이 고부라진다라는 말은 고비 된다. 아. 네, 그런 말인 거죠. 부동산 업 자체가 고부라진다. 네. 고부라진다.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전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박사님,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음. 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네. 개인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체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게 바로 네. 그 부분이에요. 근데 1990년대 북한에 고난행군이 있었잖아요. 네. 이 고난행군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가장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식량 배급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식량뿐만 아니라 주택 배정 시스템도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이제 주민들의 수요를 이제 충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공장이나 기업소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기관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부는 판매를 해야겠죠. 아. 네. 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워낙 우리보다 훨씬 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넘쳐날걸요. 아, 그러네요. 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가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면 이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네,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박사님 그러면 네. 북한도 아파트 값이 지역이나 역세권 뭐 그런 걸로 가격 차가 많이 나고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네.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문제를요? 네. 잠깐만요. 또 온다. 퀴즈를 넘쳐. 자, 맞습니다. 왜 오늘은 퀴즈가 안 나오나 했는데요. 네. 문제 네. 주세요. 네. 북한 살림집 값을 올리는 요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곳은? 자, 1번 대학교, 네. 2번 백화점, 어허. 3번 강, 4번 시장, 네. 5번 지하철. 저는 대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알 것 같아요. 뭐라고 민성! 생각합니까? 1번 대학교. 대학교. 왜냐면 북한은 또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오. 그러니까 집값과 차이가 없지 않을까. 땡. 너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역시 네. 제 퀴즈 약해서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전부 네. 다 너무 필요하죠. 부동산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거든요. 2, 3, 4, 5 중에 하나. 3번 강.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한강뷰요. 비싸긴 한데 네, 네.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게 강뷰라는 게 그렇게 큰 요인이 될까 싶어가지고 네. 대동강 뷰 이런 거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3번 땡입니다. 민성! 5번 지하철. 땡. 아니에요? 땡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 틀리지? 요리조리 시간이 3개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둘 다 비슷한 거거든요. 시장이냐 이거는- 백화점이냐. 2번 하겠습니다. 백화점. 그럼 네. 저는 4번 시장. 하나는 맞겠지. 네. 그냥 다 찍으셨는데 다 틀리셨습니다. 다 틀리셨습니다. 제가 그냥 전부 다 답안을 뺐습니다. 다 이게 북한에서 살림집 값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네. 당황하셨죠? 그럼 맞습니다. 아까 그럼 제가 정답이었네요.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전부 다 집값을 올리는 요소다.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니죠. 보기 6번은 안 해줬잖아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북한에서도 대학교, 백화점, 강, 시장, 지하철이 살림집 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기숙사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만 워낙 네. 중심지, 요충지, 인프라가 다
그렇죠. 갖춰진 곳에 그럼요. 있죠. 그리고 이제 강 같은 경우 대동강뷰 아까 말씀하셨죠? 진짜로요? 한강뷰처럼 대동강이 쫙 펼쳐진 이제 그런 곳이라면 또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요. 또 네 번째 시장은 네. 정말 말할 필요가 없죠. 아. 그 북한의 최근 그 지역 간부들 사이에서는 네. 시장을 어디에다 질 것인가, 어디다 옮길 것인가 굉장한 그런 이권이 또 연계가 되고 있고요. 네. 지하철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만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그 이 지하철이 있다 하면 벌써 가장 그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네. 제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어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네요. 내심 뿌듯합니다, 정말. 근데 사실은 아까 그 정답을 고르는 그 상황에서 제가 네. 느낀 거는 정말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요인이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너무 똑같다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북한의 아파트는 몇 층 정도가 평균인가요? 이게 지역 격차가 좀 있더라고요. 네. 평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북한의 얼굴이기 네.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막 오, 70층까지 네. 있잖아요. 진짜로요? 네, 뭐 지방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20층 정도. 네. 또 예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은 고층을 선호하는 우리랑은 좀 다르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장이 그쵸. 나서 저층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나운서님 만약에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섰는데 내가 사는 곳이 30층이다. 거기 올라가야 된다. 걸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헬스장을 따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거기서 자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칠 때까지 이제 층층마다 이제 고칠 텐트를 때까지 치고.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물건 네. 하나 놓고 왔다면 뭐 포기하겠죠. 네. 그리고 또 뭐 김장철이다 하면 배추도 저기 날라야 되지. 또 뭐 석탄도 날라야 되지. 몇 층 갑니까? 운전공동무 5층 부탁하오. 평수도 참 적당하지요? 이게 사지멈춘가? 내가 이래서 적당한 층수도 한 겁니까? 그래서 북한은 만약에 20층 아파트다. 네. 그럼 우리는 고층일수록 비싸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 저층일수록 특히 이제 1층과 최 꼭대기층을 빼고는 그 중간층이 로열층인 거죠. 그래서 네. 집값을 비교하면 우리는 저층과 고층의 가격이 그래도 2배 정도 차이는 안 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최대 그렇게 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도 최근에 평양 같은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 열풍이 불면서 네, 고층을 선호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는 어느 정도 평양 같은 경우는 전력 네. 과정이 좀 나아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내서 이제 개별적으로 발전기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이제 또 운행을 하는 또 시장화가 되면서 또 좋은 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평수도 높고 고층이 있고 좀 지역적으로도 좋고 근데 좋은 조건이 다 갖춰진 아파트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양말 예를 들어본다면 네. 이제 새 집이라면 한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는 그냥 기본이고요. 대동강 조망권이다 네. 하면은 뭐 20만 달러, 30만 달러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혹시 평양이나 북한에도 월세나 전세 개념도 있습니까? 이제 월세를 북한에서는 동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 방 한 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절로 나누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커튼을 마치 미닫이처럼. 네. 그리고 앞뒤로 문을 새로 내는 거죠. 뭐 90년대 뭐 시장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네. 뭐 쌀 뭐 1kg, 2kg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북한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청약, 분양 뭐 이런 방식이 있나요? 네. 입지만 좋으면 네. 이제 1층에 잘 이제 기초를 닦아 놓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돈을 주고 미리 나는 B동의 3층 이렇게 네. 미리 예약을 한다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걸 선구매라고 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완공된 후보다는 한 30% 정도 좀 더 싸게 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 받아서 그걸 네. 올리면 되잖아요. 네. 올리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또 좀 더 비싸게 팔고. 아니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네.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북한은 이제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친척들의 명의를 불린다든지 부모님의 명의를 불린다든지 이제 가족 내에서도 이제 그 자식들, 네. 자녀들의 또 명의를 통해서 집을 또 몇 채 구매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나라랑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나.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도 뭐 부동산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고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내 집을 구하는 게 아직도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데 네.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근로소득으로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북한도 집을 보면은 그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집의 상승 추이를 보면은 아무리 외진 곳이라고 해도 대체로 한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한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해지는 이제 그런 또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과열 현상까지 생기는 마당이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좀 제재를 네. 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주택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돈주가 집을 지었다고 해도 네. 이거는 기관 명의를 빌려서 지어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100채를 지었다고 하면 한 20%, 25채 정도는 기관이나 국가에 상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못 지음에도 불구하고 네. 꼭 집이 필요한 또 주민들에게 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는 말 합니다. 인민을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치 이념, 국가 이념도 또 실현할 수 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라고 할 수가 있죠. 주거 공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네. 의식주의 주, 정말 인간이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근간이잖아요. 올해는 북한 경제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내 네.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북한 주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네.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통일연구원 정은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